저는 그날 의료 심포지엄에서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35살이며 울산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남편 이현우는 조선공학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그는 3년 전 한국해협에서 일어난 페리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적어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울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그의 부재에 천천히 적응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산에서 열린 의료 심포지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심포지엄은 해양산업 종사자들의 건강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참석했어요. 간견자가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뒷줄에서 한 남자가 손을 들었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건 분명 현우였습니다. 제 죽은 남편이었어요. 그는 살아있었고 어떤 해양조선소의 자금 지원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어요. 다리가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저는 그를 따라갔어요. 그는 몇몇 비즈니스맨들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저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현우는 어떤 해군 조선소를 위한 비밀 자금 조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했어요. 저는 그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자신의 죽음을 속였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제 가슴은 배신감으로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저는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현우는 분명 자신의 죽음을 위장했습니다. 그의 장례식과 모든 슬픔이 거짓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울산으로 돌아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저는 병원 동료인 민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지는 제 유일한 친구였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제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현우가 언급한 조선소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울산의 큰 해군 계약을 맡고 있는 회사였어요. 민지의 남편은 지역 노동조합에서 일했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진수는 노동조합의 지도자였고 조선업계의 부패에 대해 오랫동안 의심해왔습니다. 그는 우리의 조사에 기꺼이 합류했어요. 우리는 3명의 팀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조선소의 재정보고서였어요. 진수가 비밀리에 공유해준 문서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이해할 수 없는 예산 배정이 있었어요. 수십억 원이 정체불명의 컨설팅 비용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로 결심했어요. 매일 밤 병원 근무를 마치고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서류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숫자와 계약서 사이에서 패턴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모든 것이 모호했지만 분명히 수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부산 항구 근처의 창고들을 조사하던 중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한 창고는 페이퍼 컴퍼니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주소를 찾아가 보니 빈 사무실이었어요. 하지만 우편함에는 현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무너졌어요.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진수는 조선소 노동자들 사이에서 소문을 수집했습니다. 많은 프로젝트가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었다고 해요. 노동자들은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계속해서 고급차를 타고 있었어요. 그들은 명품을 구입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불일치가 너무 분명했어요. 어딘가에서 돈이 새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병원 기록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조선소 노동자들의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20%나 높아졌어요. 안전장비가 부족했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전 예산이 삭감된 결과였어요. 우리는 매일 밤 진수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벽에는 사진과 서류가 붙어 있었어요. 모든 것을 연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림이 명확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체계적인 자금 세탁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그 중심에 있었어요. 저는 현우를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부산의 고급 호텔들을 수소문한 끝에 그가 머무는 곳을 알아냈어요. 해운대의 오션뷰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직원인 척 그의 방에 들어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가 없는 동안 서류를 뒤졌어요. 책상 서랍에서 여러 해외 계좌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케이맨 제도와 스위스의 계좌였어요. 금액은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했어요. 그의 눈에는 충격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문간에 서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우는 처음에는 변명했어요. 국가 안보를 위한 비밀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정했고 눈은 계속해서 피했어요. 저는 그의 거짓말을 간파했습니다. 현우는 결국 도망쳤고 저는 그가 남긴 서류를 챙겼어요. 그날 밤 우리 팀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2명의 남자가 저의 아파트를 침입했어요. 그들은 서류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민지의 집에 있었어요. 진수가 연락해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는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조선소 보안 담당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사가 누군가의 신경을 건드린 것이 분명했어요. 이제 우리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저는 공포에 떨었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것이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증거를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진수의 노동조합 사무실 금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에 출근했지만 마음은 산란했어요.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한 남자가 응급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현우의 동료라고 했어요. 그의 눈은 불안해 보였고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현우는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가 돈을 빼돌린 것은 사실이지만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었어요.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연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또 다른 거짓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려움은 진짜로 보였어요. 그 남자는 오늘 밤 광안대교에서 현우를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진수와 민지에게 연락했고 우리는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이건 함정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모든 증거 사본을 여러 곳에 숨겨두었어요. 주요 언론사와 검찰에 보낼 준비도 했습니다. 저는 현우가 진실을 말하길 바랐어요. 그가 정말 강요에 의해 그런 일을 했다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을까요? 밤이 되자 부산의 광간대교는 화려한 조명으로 빛났어요. 차들이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바다에서 불어왔고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약속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다리 중앙에 전망대였어요. 진수와 민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현우가 나타났어요.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수염도 깎지 않았어요. 현우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3년 전 조선소의 비리를 우연히 발견했다고 해요. 회사는 해군 계약금을 빼돌려 경영진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는 내부 고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를 고발하려 하자 그들은 그의 목숨을 위협했어요. 페리 사고는 그를 죽이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현우는 간신히 탈출했고 자신의 죽음을 위장했어요. 그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갔지만 그들은 그를 찾아냈고 협박했습니다.
그들은 제 목숨을 위협했어요. 현우는 선택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돈 세탁 계획에 협조해야 했어요. 그의 공학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이 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어요. 제가 말하려는 순간 3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위협했고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현우는 저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들에게 밀려 다리 난간에 부딪혔어요.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순간 진수와 민지가 달려왔어요. 혼란 속에서 저는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위협과 자백이 모두 담겼어요.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가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어요. 구급차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공격자들은 당황했고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이미 다리의 양쪽을 봉쇄해두었습니다. 그들은 체포되었어요. 현우는 다리 난간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오른쪽 어깨가 비정상적으로 처져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려 했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어요. 공격자 중 한 명이 현우를 가리키며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이었다고 소리쳤습니다. 현우는 처음부터 비리의 주동자였어요. 페리 사고는 그가 직접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보험금을 타내고 새 신분으로 해외로 도망치려 했던 것이에요. 현우는 조선소를 통해 국가 예산을 빼돌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와의 결혼도 그의 계획의 일부였어요. 제 아버지는 조선업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인맥을 이용해 계약을 따내고 비리를 저질렀어요. 모든 것이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삶 모든 것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현우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경찰이 도착했고 모든 사람이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민지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녀의 위로가 없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을 거예요. 경찰은 저희에게 조서를 작성하러 서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어요. 다음 몇 주는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검찰 조사와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어요. 우리가 수집한 증거는 결정적이었습니다. 해외 계좌 정보 위조된 계약서 녹음된 자백까지요. 검찰은 신속하게 움직였고 대규모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소의 고위 경영진들이 모두 체포되었어요. 그들이 빼돌린 돈은 1,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 돈은 노동자의 안전과 임금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었어요. 검찰은 현우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1,000억 원 이상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어요.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계속해서 꿈에 나타났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으로, 때로는 냉혹한 범죄자로 말입니다. 저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사는 제가 장기간 기만당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재판은 3개월이 걸렸어요. 현우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20년 형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그를 보았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교만하고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내가 사랑했던 남자는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저와 진수 민지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우리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비리는 계속되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언론은 우리를 영웅으로 묘사했어요. 하지만 저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배신당한 아내였고 진실을 찾아 헤맨 사람이었어요. 사건이 공개되자 조선소 노동자들의 상황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정부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전국의 조선소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개선, 조치가 시행되었어요.
조선소는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섰습니다. 노동자들의 안전 조건이 개선되었고 임금도 정상화되었어요. 진수는 노동조합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사회의 노동자 대표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민지는 병원에서 승진했습니다. 그녀는 산업안전 담당 부서의 책임자가 되었어요. 저는 오랜 휴가를 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주도의 작은 펜션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슬픔과 분노,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차츰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모든 감정을 종이에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치유의 과정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과거를 놓아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현우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지만 그의 행동이 제 인생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어요. 6개월 후 저는 울산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병원을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노동자 건강센터를 설립했어요.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진수와 민지가 함께 했어요. 우리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소 노동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 일이에요.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아 센터는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타 지역으로도 분점을 내고 있어요. 가끔 광간대교를 지날 때면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어요. 배신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견딜만 합니다. 저는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어요. 무엇보다 진실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어떤 거짓말도 영원히 숨겨질 수 없어요. 진실은 언젠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계획이나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제 선택과 제 의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얻은 가장 큰 승리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견딜 수 있었냐고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요.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고요. 저는 아직도 사랑을 믿습니다. 언젠가 진정한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저는 제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들의 감사한 눈빛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든다고 믿어요. 제 고통이 다른 이들의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현우는 가끔 편지를 보내옵니다. 저는 한동안 그것들을 읽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가끔 읽어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요. 저는 아직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제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강하다고요. 당신은 이겨냈다고요. 당신은 승자라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